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역시 똘똘한 채구나. 강남 3구, 용산 이 4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다주택이다. 그러면 중과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을 갖고 있는데 1주택이다. 그럼 중과 안 들어가요. 비조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 내가 한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중과 안 들어갑니다. 토호제 해제 이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중심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호제를 이렇게 풀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상저하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급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원하는 곳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매물도 없고 신고가 막 이렇게 찍었다고 하고 물론 그 중에는 검증해야 되는 자료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여유가 있고 지금 뭐 잠실이든 대치든 반포든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매수해서 좀 오래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진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런 경우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주변 옆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개포 그리고 일원동 그리고 수서 근처 이런 쪽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과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도 과천 하니까 이렇게 좀 갸우뚱 하시는데 과천은 그냥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소초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도 지금 평당 7천이거든요. 근데 서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포가 지금 굉장히 좀 리딩을 또 하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압구정이 더 이게 높긴 한데 자 그러면 반포가 저렇게 계속 쭉쭉 가고 있다 그러면은 과천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천은 굉장히 좀 균질해요. 거기에 있는 단지들이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재건축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도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과천하고요 옆에 있는 마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동 이렇게 세 개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인서울이다. 좀 젊다. 활기차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마포, 아현동, 이대역 근처 그쪽에 이제 신축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약간 애 키우는 거에 좀 더 관심 있고 좀 평지고 좀 쾌적한 거 자연환경 좋아한다 그러면 강동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파포에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밀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이제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렇게 그쪽이 대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올파포가 이제 워낙 이게 노출도 많이 되고 대단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지들도 좋은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원래 계속 관심 있었던 고래힐이라고 하죠. 레미안. 그래서 거기도 좀 보시고 그 밑에 재건축이 또 있어요. 삼익 그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과천, 마포, 강동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작 그리고 성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라인 같이 보셔야죠. 판교 분당도 보시고 그 밑에 수지 보시고 특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제가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 밑에 광교가 있고 또 위에 판교가 있다 보니까 둘 다 금액이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대체주택 비과세라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지금은 내가 중심지를 좀 살 수는 없지만 재건축되는 거 물건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과세 받아서 뭉치면 좋은 상급지로 가실 수 있다.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싸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 이 가격 아니면 안 판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치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데 레데페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토호제 때문에 4년 5년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죠. 가격이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풀리니까 나도 이제 제값 받아야 되겠다. 마치 임대차 3법하고 비슷하죠. 임대차 3법 때문에 내가 전세 가격이 눌려 있으니까 청구권 끝나고 나면 시세대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심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 가격 받고 더 상급지 반포는 압구정 갈 거야.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물은 별로 없는데 체결이 되는 순간 좀 이제 시세가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좀 상저하고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 때 그러면 이제 저 내려갈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반기 때는 좀 아마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 같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그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탄핵 이슈라든지 그런 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공급 부족은 있는 상황이다. 요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전세 대출 규제는 뭐냐면 막 엄청 이렇게 쪼개겠다는 건 아니고 허그 보증 그걸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대출이 뭐 5억이 나왔는데 한도가 좀 들어서 뭐 한 3, 4천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전세 대출이 좀 더 안 나오니까 내 돈을 좀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스테이 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은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 부족은 신축 부족이라고 좀 이해하셔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나는 원래 오래된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세는 누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주택자가 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잘. 왜냐하면 취득세 규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불안하잖아요, 전국이 지금. 3주택, 4주택 이렇게 내가 전세나 월세를 공급했던 다주택자들도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처분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똘똘한 하나로 그냥 갈아타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낼 수 있는 전세나 월세,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세 대출 규제는 좀 들어가서 한도가 줄어들지, 내가 원하는 전세 공급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지. 근데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전세 보증금 1억을 올려달래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그냥 저희 1억을 보증금을 좀 환산하면 월세 한 35만 원, 40만 원 되는데 반전세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반전세 1억 오른 거 한 35만 원, 40만 원 해요. 또 2년 지나요. 그럼 또 올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전세가 더 늘어날 거고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주택 공급도 공급인데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좀 이게 저렴한 것들이 나오면 내가 매수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매수하기 싫어. 지금 고점인 것 같아. 사기 싫어. 그런 분들은 임차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다주택자 지금 취득세 중과가 22년 12월 21일 날 나왔는데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아예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임차인 포지션이신 분들은 그런 거는 좀 각오하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좋은 건 임차인한테 안 좋은 거고요. 임대인한테 안 좋은 건 임차인한테 조금 좋은 건데, 자 일단 내가 임대인이에요. 내가 임대인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를 계속 빵빵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려요, 이거.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자체가 채무기 때문에 내가 돌려줘야 될 빚이잖아요. 그 자체도 부담스럽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뭐 전세 사기꾼 그러잖아요. 그냥 보증금만 안 주면은 내가 사기하려고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증금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보증금 좀 일부 내주시든지, 아니면 시세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그냥 반전세 바꾸는 게 낫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차라리 내가 장기로 그냥 간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차라리 처분을 하시고 주택에 있어서는 딱 하나, 좋은 거 하나로 그냥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금 가지고는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이 되겠죠. 건물이나 상가 같은 거, 아니면은 좀 하이브리드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여기 임차로 있으면서 전세나 뭐 반전세, 월세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잠깐 있을 거니까 차라리 지금 내가 임차로 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하시면 임차로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좀 장기간 좀 오래 있을 것 같다. 리스크가 있는 게 불안하다. 이사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좀 움직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한번 대출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이 들어오는데 대출 원리금이랑 했을 때 50 밑으로 들어온다.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집이 뭐 직장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괜찮다. 그럼 저는 매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소 5년 정도는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당장 내일 오를지 내릴지, 한 달 후에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5년, 10년 후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 압구정이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10년 후에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요? 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장 한 달 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오래 갖고 계실 분들은 굉장히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예요. 내가 그냥 밑에 깔고 그것만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이니까 법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본법이 있고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본법은 말 그대로 이제 법 조문을 바꿔야 되니까 국회 동의가 필수인 거고, 밑에 시행령은 법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정부가
국무회에 거쳐서 공포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국무회에 통과했고 아마 공포하면 이제 시행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이 촬영한 날짜가 이제 2월 말인데 저희 3.1절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26년 5월 9일까지는 내가 주택이 몇 개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26년 5월 10일이죠. 이제 그때 어떤 정부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두 개 있잖아요. 현재 정권 유지 아니면 이제 정권 교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제 끝나겠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다주택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강남 3구, 용산 이 네 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다주택이다. 그러면 중과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을 갖고 있는데 1주택이다. 그럼 중과 안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역시 똘똘한 채구나. 그러니까 더 몰리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비조정에 있다. 비조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천. 내가 한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중과 안 들어갑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중과하자 하면은 거의 과천은 1순위일 거예요. 아까 말한 마포, 강동도 마찬가지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잖아요. 중과 들어갈 수 있어요. 다주택이면. 그러면 그때 맞춰서 매도 전략을 엄청 복잡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취득세 중과 다 버무러져서 지금 너무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나 차라리 그냥 반전세 받고 그냥 이거 그냥 스테이 그냥 가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3주택 이내이신 분들은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나 상담 같은 거 하면서 보니까 그러신 분들은 됐다 정리하자 이번에 나도 그냥 하나로 가자 귀찮다 너무 이게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매도 전략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죠. 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들어가니까 매도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투자 가치를 보셔야 된다.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꼭 끝까지 가져가셔서 나중에 증여나 상속적으로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 다른 영상에서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급매를 노려야 된다고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배제 이게 1년이 다행히 연장한 쪽으로 나왔고 그런데 그 1년 연장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산소 호흡기 그냥 좀 계속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슬슬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그때 좀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적당하게 매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좀 실제 상담을 해보니까 뭐 어디 단지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누구나 다 아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거를 막 서너 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올해 최소한 하나 이상은 팔고 하나 정도는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년에 2개 남아있다? 그리고 5월 10일 넘어서 팔았는데 만약에 중과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양도차액이 38억 정도였는데 세금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일반 세금이면 한 14에서 15억 정도 나오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요 38억에서 30억 나옵니다. 못 팔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팔고 있겠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21년도, 22년도에 종부세 폭탄을 한번 맞아봤거든요. 송파, 마포에 2채 갖고 있는 분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와서 1년에 매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른 분들은 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전략을 쓰셔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묶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비과세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규제 특히 취득세 규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